항상 재미있게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사연을 적어보는 날이 오다니 참 신기한 마음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몇 해 전 결혼 생활을 정리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혼한 뒤로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남편과 헤어지고 저는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느껴요. 잘 먹고 잘 자고 일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이런 순간에 문득 전 남편이 떠오르곤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전 남편 덕분에 제가 지금의 삶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패한 결혼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게 삐걱거린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나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신혼을 맞이했고 조금은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설렘이 있었죠.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과정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났어요. 우리는 결혼 후에 돈 관리를 각자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매달 정해진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고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반반 내기로 했죠. 그 제안은 남편이 먼저 했고 저는 남편의 말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각자 자기 수입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건 공평하게 나누자. 그 말이 그때는 참 괜찮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어쩌다 알게 된 사실 하나가 평화롭던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시부모님께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50만 원이라는 액수의 돈 자체가 아니라 저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점이었어요. 공평하게 똑같이 서로에게 치사하게 굴지 말자고 하던 사람이 왜 제 뒤통수를 쳤을까요? 더 답답했던 건 들킨 이후의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사과는커녕 그게 대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뻔뻔하게 굴더군요. 나중에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며 시부모님 생활이 어려우니 도와드린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최소한 돈을 드리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라도 했어야죠. 우리는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결정하자는 약속을 했었잖아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감정이 격해졌고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그 일 이후 앞으로는 각자 부모님 따로 챙기자며 저도 제 마음대로 처가에 용돈을 드리라고 하더군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표정과 말투엔 얄밉고 치사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무렵 저는 직장을 잠시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급여가 줄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부부 사이의 믿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능력을 운운하며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었어요. 당신 지금 일도 안 하잖아.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당신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 손해를 봐야 해? 당신도 당신 능력껏 처갓집에 알아서 해드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람 사이의 약속이 언제부터 이렇게 가벼운 것이 되었나요?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자 곧바로 태도를 바꾸고 나에게는 능력껏 하라는 말로 책임을 떠넘기는 남편이었고 결국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겠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내 인생 다시 내가 책임지자.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이력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결국 오늘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아프고 치사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들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고 목표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 남편이 내게 남긴 건 상처뿐이었지만 그 상처가 나를 깨우고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던 그 시기에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보다 낮은 연봉 제안을 받으니 선뜻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더 나은 조건의 자리가 나올지도 몰라. 그렇게 몇 번을 미루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것처럼 보여져서 점점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생활비를 책임지는 상황이 그에겐 꽤 무겁게 느껴졌겠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차라리 제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제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은 자기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가 쓰는 건 당연하다는 식의 태도로요. 저는 그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도 나에겐 그 어떤 설명조차 하지 않았는지, 왜 나를 동등한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그는 제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자기 부모는 자기가 챙길 테니 저도 제 부모는 제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벌이도 없는 저에게 그런 말을 내뱉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어요. 공동 지출을 제가 감당하지 못한 만큼 나중에 직장이 생기면 매달 추가로 갚으라고 하더군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말과 함께요. 우리가 진짜 부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얼굴이었어요. 만약 상황이 반대였다면 나는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결심했죠.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남편은 제가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서지 못할 줄 알고 큰 소리 쳤겠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아니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로요.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현실이 따라오진 않더라고요. 당시 제 수입은 제로에 가까웠고 가진 것이라곤 퇴직금과 마음속에 있는 오기뿐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최대한 안 쓰고 버티자고 마음먹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생각은 항상 도끼처럼 날이 서 있었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대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긴 어려워 보이니 차라리 아예 새로운 길을 가보자.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결심했어요. 집안일을 마친 뒤 남는 시간마다 책상 앞에 앉아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처음엔 무슨 공부냐고 물었고 나중엔 대놓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자격증인 줄 알아? 얼마 못 가고 포기하겠지. 그 결심이 얼마나 가나 보자. 하지만 그의 비아냥은 오히려 저를 자극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걸 왜 시작했나 싶은 날이 찾아왔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의 얄미운 얼굴이 떠올랐고 그게 또 저를 책상 앞으로 불러들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 덕분에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시당한 기억이 저를 붙잡아준 겁니다. 그 당시 제가 급하게 준비한 자격증은 바로 공인중개사였어요. 생전 접해보지 않았던 분야였고 공부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고 머리가 굳어버린 상태에서 외우고 또 외우고 뒤돌아서면 까먹고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한다. 무엇보다 이대로 포기하기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시험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남편이 말하더군요. 이제 곧 우리 엄마 생신이니까 당신 나랑 생신상 좀 같이 차리자. 남편의 말을 들으며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 나 공부해야 해. 시간 얼마 안 남은 거 알잖아. 남편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도 안 차리고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예전에 그가 제게 했던 말을 똑같이 돌려줬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한테 그랬잖아. 서로 부모님은 각자 챙기자고. 당연히 생신상도 각자 챙기는 거야.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 말에 남편은 당황하더니 유치하게 받아치더군요. 그래, 그럼 나도 앞으로 처갓집 안 갈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지 마. 당신 안 가도 돼. 어차피 우리 집에 가봐야 밥이나 먹고 소파에 누워있기만 하잖아. 이때 느꼈어요. 내가 참 많이 달라졌구나. 예전 같으면 어떻게든 갈등을 피하려 했겠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상대가 남편이든 그 누구든 간에 말이죠. 치사하게 각자 부모에게 용돈을 따로 드리자고 해놓고 시어머니 생신상은 저더러 차리라니. 뻔뻔함도 이런 뻔뻔함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날 저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버이날이든 생신이든 명절이든 이제부터는 각자 부모는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오면 손님처럼 대접받고 소파에 누워 쉬기 바빴지만 저는 시댁에 가면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집안일을 돕느라 바빴거든요. 그런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고맙다는 말 하나 없는 사람에게 뭘 더 바라겠어요.
게다가 시험 준비로 정신이 없던 터라 마음마저 더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소홀하면서 왜 나는 시어머니 생신상을 정성껏 차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치에도 맞지 않고 기분도 영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저는 조용히 묵묵히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결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더 잘 돼서 말이 아닌 현실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 공부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걸 눈치채더니 또 슬슬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은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네. 결국 포기한 거야?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다. 결국 책값만 버렸다니까? 저는 얄미웠을 그 말이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우스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넘겼어요. 어차피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거든요. 문제는 자격증은 땄지만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던 중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한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분이셨는데 마침 공인중개사로 사무실을 운영하시고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도 밝으신 분이었습니다. 저의 사정을 들으신 그분은 기꺼이 제게 자신의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분 밑에서 일도 배우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부동산 투자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제 퇴직금과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을 보태 투자에 나섰고 결과는 제법 괜찮았어요. 리모델링한 낡은 집을 새놓고 또 경매를 통해 하나둘씩 물건을 알아갔습니다. 그렇게 월급 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제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그제야 비로소 저는 진짜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친정 부모님께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겠다고 말했죠. 부모님은 오히려 미안해하시며 그래도 되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 능력으로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앞으로 더 잘 되면 300만 원, 400만 원 더 많이 드릴게요. 정말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졌습니다. 효도는 마음이 아니라 실행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곁에 있었습니다. 뭔가 예전과는 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갈피를 못 잡는 눈치였죠.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당신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 옷이나 가방도 새로 생겼던데. 그냥 마음에 들어서 좀 샀어. 그거 명품 아니야?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걸 사? 남편의 질문에 저는 별다른 대답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급기야 자기 몰래 복권에 당첨된 거 아니냐며 눈을 반짝이더군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서 허둥대는 모습이 우스워서 일부러 끝까지 숨겼어요. 그런가? 복권 당첨일 수도 있지 뭐. 남편은 진심으로 놀라더군요. 진짜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당신이랑 나, 이제는 각자 돈 관리하잖아. 굳이 말할 필요 있나? 남편은 당황한 듯 그래도 부부인데. 라고 항의하길래 저는 한술 더 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랬잖아. 각자 알아서 하자고.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말을 걸고 괜히 부엌에서 얼쩡거리기도 하고 딱 봐도 뭔가 캐고 싶어 죽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려줘도 되는 시점이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리고 운명의 날, 남편이 결국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씩씩거리며 묻더군요. 당신 작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다며? 게다가 처갓집에 20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있다면서? 저는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오늘 처갓집에 다녀왔거든. 당신이? 갑자기? 왜? 사위가 장인 장모님 뵈러 가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거기 출입 금지야 뭐야?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처가의 마음을 쓰던 사람이었는지.
그러더니 본론으로 돌아오며 말하더군요. 당신 부동산 투자해서 대박 났다며. 이걸 왜 이제서야 말해? 어떻게 나한테 숨길 수가 있어? 난 이런 거 진짜 서운해. 서운하다. 그 말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서운하단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순간 참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말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타이밍을 놓친 거야. 남편은 제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일부터 아버지 친구분 따라 일을 시작한 것, 그리고 경매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서 부모님께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 것까지 모두 비밀로 한 의도가 뭐냐고 다그쳤습니다. 말하지 않아 서운했다고 했죠. 그 말에 저는 단박에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말 안 하고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용돈 드렸잖아. 너도 비밀로 했는데 난 그러면 안 되냐고 묻는 거야?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더군요. 말문이 막혔는지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존심은 있는지 그건 그거고.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께 매달 200씩은 너무한 거 아니냐? 화제를 돌리더군요. 그러더니 기어코 이런 말을 꺼냅니다. 아무튼 나는 인정 못하니까 그 200만 원 당장 찾아와. 그리고 나한테 줄 돈도 얼른 보내. 이제부터는 공평하게 따져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훅 하고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왜 당신이 돌려받으라고 해? 우린 부부잖아. 네가 버는 것도 결국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이니까. 이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 모든 걸 공동재산이라고 부를 자격이 그에게 있었던 걸까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잠시 집에 있었던 동안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전부 다 받아낼 거야. 그러더니 이제 와선 제가 부모님께 드린 용돈까지 되찾아오라며 돈 계산을 시작했어요. 그 논리는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과거에 그가 홀로 책임졌던 생활비를 청구하겠다는 거죠. 게다가 부모님께 드린 용돈도 우리 돈이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니? 누가 먼저 각자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고 했는데? 부모님 용돈도 각자 알아서 하자며. 그건 너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야. 솔직히 말해 남편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잘 나가니까 속이 뒤집힌 거였어요. 본인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제가 부럽고 얄미웠던 거겠죠. 어쩌면 그 돈을 자기 손 안에 넣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고요.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우리가 벌이가 비슷했잖아.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눠야지. 저는 숨을 고르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은 상황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거면 나도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잔뜩 심통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아무런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자신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이야기가 흐지부지 되려 할 무렵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쉬는 동안 당신한테 받은 건 곧바로 입금할게. 그건 내가 책임질 몫이니까. 하지만 부모님 용돈은 얘기가 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이 왈가왈부할 지분이 없어.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젠 더 이상 제가 예전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던 시점까지도 저는 이혼을 깊이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에게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는 오기로 버텼고 실제로 그렇게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이 또다시 본인의 이익에 따라 말을 바꾸고 부모님께 드린 용돈까지 욕심내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과 더 오래 살아가는 게 맞을까? 그날 이후 저는 한 번도 남편에게 제 수입이나 계획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단단히 저만의 인생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이혼이란 말이었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생각 있어. 이혼하자. 이제 와서 이혼 못할 거 없어.
나도 당신한테 받아낼 거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말투도 표정도 너무도 뻔했습니다. 저를 겁주고 흔들려는 의도가 훤히 보였죠.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제가 집에서 쉴 때 혼자 먹여 살렸고 그간의 혼인 생활이 파탄난 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요. 나중에는 슬쩍 제 재산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세주고 있는 아파트가 몇 채라며? 그리고 상가랑 빌라도 있다던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어떻게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냐? 진짜 너한테 너무 실망스럽다. 심지어 본인이 저보다 더 많이 이 집에 투자했다면서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나라고도 말했죠. 저는 그 말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이 말이 나오네. 그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끊어져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처음엔 이혼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정이 식어갔으니까요. 무엇보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눈치를 볼 이유가 없는 못난 사람이었어요. 잘 벌고 잘 나가고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뚝 선 지금 제가 그와 함께 살 명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마침 잘 됐네.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이유가 없어서 미뤄왔던 저에게 그는 마침내 스스로 자신의 등을 떠민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사실 그 집에도 제 돈이 들어갔고 대출도 공동으로 갚고 있었기에 제 몫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혼하면 법적으로 다 분할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아깝지도 않았고 더 이상 그 공간에 머무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짐을 챙겨 나가려 하자 남편은 그제야 다급해졌는지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나갈 거야? 그깟 돈 때문에 나를 버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러더니 결국엔 제 손을 억세게 붙잡더라고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몸싸움으로 번질까봐 조용히 참은 채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한 발짝도 들어올 생각하지 마. 도어락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당연히 친정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죠.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창피하기도 했고 그 사람 때문에 부모님을 걱정시키기 싫어서였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걸 털어놓자 부모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김서방이 그렇게 치사한 사람인지 몰랐어. 앞으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고 단단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돈도 있고 능력도 있겠다. 새 출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참에 깨끗이 정리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 부모님의 말 속엔 섭섭함보다 안도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제대로 된 사위 노릇 한 번 하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딸을 고생만 시키고 속 썩인 사위. 이제는 손절할 때가 됐다고 더는 참고 기다려줄 필요가 없다고 느끼셨던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주 깊은 잠을 잤습니다. 불안함도 억울함도 참아야 할 이유도 없는 그런 밤이었어요. 아무리 사위가 백년 손님이라지만 딸을 속상하게 만든 사람을 어찌 곱게 보겠나. 부모님도 더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이혼은 마음 굳힌 일이었기에 쇳불도 당김에 빼자는 심정으로 이혼의 속도를 냈어요. 저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고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했죠. 그간의 과정과 자료를 다 모아서 보여주니 변호사도 말하더군요. 이 사건 절대 손해볼 일 없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 묘하게 마음이 놓이면서도 속 깊은 곳에서 오기가 또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심심하지 않나? 이혼의 마침표를 좀 더 화려하게 찍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이 사람에게 정말 기억에 남을 한 방을 선물해 주자고요. 다음날 저는 옷장 안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꺼내 입고 평소 아껴두던 명품 가방을 메었습니다. 그 위에 선글라스까지 걸치고 당당한 걸음으로 남편이 일하고 있는 외제차 매장에 들어섰죠. 처음엔 저를 아예 못 알아보더군요. 직원처럼 능청스럽게 다가와 묻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차 보러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선글라스를 벗자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익숙한 얼굴, 그러나 전혀 익숙지 않은 분위기에 저를 마주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그러더니 또 혼자 북치고 장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설마 여기까지 날 설득하러 온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나 없인 안 되잖아. 이렇게 꼬리를 내릴 거면서 뭐하러 고집을 피워. 어휴, 괘씸하긴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봐준다. 여기까지 듣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여기 차 사러 왔어. 딱 잘라 말하자 그의 입이 헉하고 벌어졌죠. 뭐? 차를 산다고? 그래, 고객이 차 사러 왔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비켜, 바쁘거든.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옆으로 비켰고 저는 매장 한켠에 있던 다른 딜러를 불렀습니다. 매장 안에 딜러가 여럿이 있었기에 누굴 불러도 상관은 없었죠.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고 저는 그에게 최고의 모델을 골라 설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설명을 참 친절하게 잘하시네요. 누구랑은 다르게요. 그 말을 일부러 조금 크게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들으라는 소리라는 걸 알아듣게요. 남편은 말도 못 붙이고 제 뒤에서 그저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고급 세단 모델을 골라 바로 계약했고 이 모든 과정이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비싼 차를 탈 건 아니었고 20년 가까이 된 우리 친정아빠가 탈 차를 바꿔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날 밤 아니나 다를까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남편이 저희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길래 문을 열었더니 축 늘어진 어깨와 술에 절어버린 벌건 얼굴의 남편이 모습을 보였어요. 예상치 못한 등장에 저도 놀랐고 부모님은 눈살을 찌푸리셨죠. 이 시간에 무슨 짓이야? 여긴 자네가 올 곳 아닐세. 아버지의 말에 남편은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냥 아내랑 대화 좀 하려고 왔어요. 제가 오늘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속이 너무 답답해서요. 여보, 나랑 잠깐만 말 좀 하자. 순간 저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랑 할 말 없어. 말은 내 변호사 통해서 하도록 해.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은 흑빛으로 굳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으로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도 느꼈던 모양이었어요. 넌 나를 이겨먹으려는 마음으로, 나는 너를 벗어나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 이제 더는 말 섞지 말자. 우리 이미 끝났어. 너도 알잖아. 제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그는 다시 돌아갔고 다음 날부터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혼 협의만큼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럴수록 저는 작은 미련조차 말라갔습니다. 끝까지 구차하게 질척이는 모습 때문에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그렇게 집착을 하는 모습 덕분에 감정 정리가 훨씬 쉬워졌죠. 이혼은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은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제가 가진 수많은 증거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제게서 뺏어갈 수 없었어요. 심지어 집조차 제게 유리한 쪽으로 재산 분할이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까지 정리가 되자 우리는 공식적으로 남남이 되었어요. 오히려 이혼한 후에 남편이 몇 차례 친정 집으로 찾아왔지만 부모님께서 단단히 말하셨죠. 이제 다 끝난 사이야. 앞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우리가 가만 안 둘 테니 돌아가게. 그제야 비로소 그는 완전히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고 혹시나 나중에 전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나 해코지라도 할까 걱정하신 부모님은 결국 이사를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다만 한 가지 확신하는 건 그는 아마 평생 저와 이혼한 걸 후회하며 살아갈 겁니다. 반면에 저는 이혼을 인생의 실패가 아닌 제2의 전성기를 연 시작점으로 삼았어요. 돈도 명예도 제자리도 스스로의 힘으로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고 이젠 더는 누구의 허락 없이도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젠 전 남편 따위는 있고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존중해줄 사람, 그런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